오늘 이제 QGIS 데이터 활용 실습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좀 준비를 해놨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QGIS 둘러보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QGIS는 이제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위치와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뭐 지도죠, 지도. 뭐 그런 공간 데이터를 편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또 인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QGIS는 자유 오픈 소스 GIS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소스 코드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 소스 코드에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 오픈 소스 GIS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이 소프트웨어 만들어진 지가 연식이 좀 돼요. 그래서 2002년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고 2025년이니까 무려 23년 된 소프트웨어, 23년 된 소프트웨어고 저는 OSGeo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개방 소스 지리공간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이 재단에서 2007년부터 이 소프트웨어 우리가 한번 키워볼게 라고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낼 거야 라는 의미에서 2007년부터 이 OSGeo의 공식 프로젝트이 돼가지고 이제 잘 커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20살 넘었어요. 이거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참석자분들의 거의 동년배일 수도 있다. 이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나 버그 수정을 하는데 일반 소프트웨어 아마 아크GIS 같은 것들 잘 아실 텐데 그와는 다르게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원봉사 개발자들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태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네. 자, 그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까지는 이제 하셨을 거니까 앞 단계는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QGIS는 윈도우, 맥OS, 리눅스, 안드로이드, OS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느낌 오시죠? 스마트폰에서도 QGIS를 다루실 수가 있고요. 별도의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저는 강의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윈도우 운영체제 쓰거든요. 그 다음에 맥OS 유저분들도 쓰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카톡에서 되게 아름다운 광경을 봤거든요. 맥OS에서 이제 안 열려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이제 아까 Q&A 하면서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푸셨는데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이나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식 공유하는 거 돕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저는 윈도우 운영 체제를 쓰기 때문에 맥OS에서 발생되는 버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자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그런 걸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여기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개발자 아니면은 아마 리눅스를 기본 OS로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있습니다. 스터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OS는 이제 인풋이나 이 별도의 앱들이 있어가지고 QGIS와 관련된 그런 앱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현장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아까 농업 말씀하셨는데 농업 현장을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사진을 찍고 위치를 찍었다. 그거 바로 QGIS에서 클라우드로 연동해서 클라우드에서 매핑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의 이제 아름다운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QGIS 버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LTR 버전하고 LR 버전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LTR 버전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버전의 차이가 무엇이냐? LTR은 Long Term Release라고 해가지고 장기 지원 버전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게 자원봉사 개발자들에 의해 유지 관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아예 달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만약에 거기서 버그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가 돈 주고 쓰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포트 센터에다 막 제보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오픈 소스 생태계는 그렇지 않아요. QGIS에서 뭔가 버그나 이런 걸 발견했다. 그러면 QGIS 컨트리뷰터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이제 내가 기여할 기회를 잡았다. 빨리 제보해야지.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가 딱 있으면 와, 내가 찾았어. 그러면은 버그 리포트 하는 데다 이렇게 딱 올려요. 그러면은 QGIS 개발자들이 이 버그 누가 고칠 거야? 그러면 또 개발자들이 이렇게 붙어요. 내가 고칠게. 내가 기여할 거야. 내가 다음 버전에 이걸 고쳐놓겠어. 막 이런 생태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TR 버전은 뭐냐면은 그런 거를 나는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걸 안정적으로 QGIS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업데이트가 되고요. 최신 버전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QGI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픈소스 생태계를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만든 게 LTR 버전이고요. LR 버전은 Latest Release 내지는 Regular Release라고 하는데 이건 정기 릴리즈로 4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그 4개월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무수히 많은 컨트리뷰터들이 버그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기능 개선하고 막 이러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생태계가 LR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다루신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LTR을 쓰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고 이제 내가 오픈소스 생태계에 정확히 뭔가 알겠어 라고 하시면은 LR 버전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좀 오픈소스 생태계에 컨트리뷰션도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데이터셋은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미 다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뭐 진행할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먼저 그러면은 이제 QGIS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GIS가 이제 처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QGIS라고 되어 있는 바탕화면 폴더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윈도우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6가지의 실행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벌써 좀 힘들어요, 사실. 뭐 6개나 있어. 이게 하나 정도, 한글이면 한글, 뭐 파워포인트면 파워포인트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OSGO 4W하고 셋업하고 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녀석은 이제 이 QGIS에서 뭔가 소프트웨어 추가 설치 관리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쉘은 커맨드 명령어로 뭔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됐을 때 다룰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루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t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도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QGIS에 뭔가 추가 기능을 개발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여가지고 우리는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라스 GIS하고 사가 GIS라고 하는 두 가지 툴이 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오픈 소스 GIS의 아름다운 생태계인데 QGIS와 이 그라스 GIS하고 사가 GIS 얘네 셋이 친구예요, 친구. 오픈소스 생태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인데 이 소프트웨어들끼리 친구여가지고 QGIS 인터페이스 상태에서 사가 GIS나 그라스 GIS의 기능을 이렇게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굉장히 또 약간 또 이런 티키타카가 있어요. 오픈소스 생태계에. 그래서 이 녀석들도 별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다루면 되는데 이 QGIS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만 알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롱텀 릴리즈 전후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브라티슬라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해당 QGIS 버전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기여도가 높았거나 아니면 QGIS 개발과 관련돼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런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자, QGIS 이제 처음 실행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다른 언어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다른 국가에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 쪽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현재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버전의 이제 QGIS를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꾸시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국어 버전을 쓰고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안내를 드리면은 여기 컨피거레이션 설정 쪽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설정 쪽에 보시면은 이제 옵션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길 들어가시면은 요런 이제 창이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 텐데 지금은 이제 옵션 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제너럴 그 일반 창이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언어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만 이제 이걸 이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윈도우 기반의 뭔가 한글 운영체제나 이런 환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시스템 로케일 이 부분을 이제 체크 해제해 주신 다음에 다시 QGIS를 실행하시면은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언어 설정에 맞춰서 이제 QGIS가 자동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어 기반의 운영 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로 다시 바뀌어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시면 설정의 옵션에 일반 설정 들어가시면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안내 드렸고요. 시스템 로케일 부분을 이제 시스템 언어 부분을 이렇게 자동으로 받아서 QGIS가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언어 선택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설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GIS 인터페이스가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 안내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 아마 이게 코이카 ODA나 이런 거 다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한글 다 설치돼 있으실 것 같고요. 한글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빈 문서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하면은 그때부터 HWPX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QGIS라는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QGIS를 처음에 실행하면은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고 나와요. 이게 빈 문서예요. 빈 문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지도 작업을 한 다음에 내용을 이제 저장하고 싶으면은 프로젝트에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HWPX에 해당되는 QGG라고 하는 포맷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뭐 고유엔 프로젝트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QGIS 파일이 하나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QGIS에서 내가 지도 작업을 한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하는 게 맨 위에 있는 그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QGIS의 맨 위에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QGIS의 프로젝트 이름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부터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메뉴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동일한 인터페이스죠. 요게 메뉴바. 메뉴바가 있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메뉴바가 되겠고요. 일반 프로그램하고 뭐 동일하실 거예요. 이 메뉴바가 있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패널하고 툴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패널과 툴바라는 게 있는데 뭐가 툴바냐 이런 게 툴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IT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도킹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킹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QGIS가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터페이스를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을 막 이리저리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 막 이렇게 세로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세로도. 자, 이런 거를 이제 툴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탐색기하고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2가지가 이렇게 도킹돼 있는데 이것을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걸 툴바, 여기 있는 패널이라고 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 툴바와 패널을 이제 잘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뉴바, 그 다음에 툴바, 탐색기 패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고정돼 가지고 이렇게 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밑에 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을 정보바, 인포메이션 바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메뉴바, 툴바,
패널 아래쪽에 정보바라고 하는 5가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약간 내가 퀴즈에서 좀 안다라고 뭐 소개하기 좋죠. 퀴즈에서 인터페이스, 이거 메뉴바라고 하고, 이거 툴바라고 하고, 패널이라고 하고, 밑에 정보바라고 해. 뭐 이 정도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를 조금 안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QGIS와 관련돼서 설치는 이미 하셨고,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셨고, 실행하시는 파일 바로 가기 알려드렸고, 거기서 인터페이스 정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충 이제 QGIS 내가 이제 설치하고 실행은 할 줄 아는구만. 이제 여기까지 조금 오셨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QGIS를 이제 처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QGIS에서 데이터 처음 열어보는 것 같다 싶은 분 한번 거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현장에. 몇 분 계시네요. 예,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생애 처음으로 지도 제작을 해보시는 날입니다. 예. 이 지도 제작을 해보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예요.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끌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용한 사이트 하나를 여기다가 안내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GADM이라는 웹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의 국가 행정구역을 거의 3단계, 이제 그 시도, 군, 이제 세분류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는 무료 웹사이트고요. 현재는 이제 학술 목적이나 기타 비상업적 그 용도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이 다 되시니까. GADM 요 옆에 이렇게 웹 링크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인터페이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제 Maps, Data, About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전 세계 데이터가 거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북한 포함해가지고 제가 북한 연구할 때 되게 잘 썼었는데 GADM 데이터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되게 친절하게 안내가 있어요. You can download the spatial data by country.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래서 여기 country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뭐 구글 광고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한번 닫아주겠고요. 요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안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컨트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콤보 박스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현재 협력국으로 있는 이 국가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니까 이게 도미니카 공화국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몇 가지의 포맷으로 데이터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오 패키지, 쉐입 파일, 지오제이슨, KMG라고 하는 4가지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실습에서는 제가 지오 패키지라는 이제 포맷으로 다운로드를 했고요. 여러분들 실습 그 데이터 안에 이미 제가 데이터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습에서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데이터를 다루는데 요거 화상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의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실습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걸 압축 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geodata.gb라는 파일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고, 압축 해제를 하시면은 이렇게 4개의 파일이 존재를 할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실습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GIS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파일의 이름을 한글로 지정한다든지 파일 이름에 공백을 둔다든지 이런 거를 여간에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친절하기 위해서냐 하면은 컴퓨터한테 친절하기 위해서요. 내가 작업을 할 때 컴퓨터하고 협력을 하고 있잖아. 그 컴퓨터는 파일 이름을 한글로 지정을 해놓거나 공백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걸 실수로 읽을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영문 소문자를 두거나
사실 뭐 대문자도 많이 씁니다. 영문 소문자로 두거나 아니면 언더바 같은 것들을 둬가지고 이제 그 파일 이름에 공백을 두지 않게 하는 것들을 조금 습관화합니다.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이유와 그것들을 했을 때 더 편하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다루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GADM 41, 41은 4.1 버전 의미하고요. 돔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도미니칸 리퍼블릭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QGIS에서 우리가 열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GIS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실 부분은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D 드라이브의 지오데이터 폴더에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더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파일을 이렇게 열어내면 되겠는데, QGIS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탐색기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색기. 이게 내비게이터예요. 내비게이터. 그래서 이 탐색기 패널에서 해당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말은 빨리 할 수 있어도 실습은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탐색기 패널에 이제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폴더에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데이터베이스 모양의 이렇게 통 모양의 통조림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거기에 이제 GPKG라고 하는 포맷의 파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파일을 우리가 이제 한번 열어볼 거예요. 찾으셨죠? GPKG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파일이 하나잖아요? 여기 파일이 하나인데 이 통조림 모양의 아이콘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파일이 3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PKG라고 하는 포맷의 파일, GIS 데이터 포맷인데 그 하나의 포맷 안에는 이렇게 3개의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뭐라고 부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하나 이제 알아갈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한번 열어보는 거죠. 자, 데이터는 어떻게 열어보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더블 클릭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를. 자,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해당 레이어 0, 1, 2라고 있는데, 이 0, 1, 2가 더 세분화된 행정구역일수록 숫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0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딱 열립니다. 여기까지 성공되셨죠? 네. 이걸 실패하실 분은 없으시죠?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한번 쫙 열렸어요. 잘 열리셨죠? 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여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1로 되어 있는 레이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여는 또 다른 방법은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 지도창이 있는 이 인터페이스, 이걸 지도창이라고 하는데 지도창에다가 이렇게 내려놔줘요. 그럼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방법. 네, 어렵지 않죠? 더블 클릭하거나 이걸 드래그해서 이 지도창에다가 이렇게 탁 내려놔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2번 레이어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어디다가 내려놓냐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 레이어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0, 1, 2라고 하는 세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탐색기 패널을 통해서 추가된 레이어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 쪽에 0, 1, 2 내가 추가한 순서로 이렇게 누적돼서 쌓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색기 패널과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PT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걸 탐색기 패널이라고 하고 요걸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는데 탐색기 패널은 브라우저 패널 또는 내비게이터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회하고 불러오고 나면은 그 불러온 레이어를 관리하고 이제 스타일링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레이어 패널입니다. 그래서 탐색기 패널, 레이어 패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는 방법을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국제기구나 아니면은 협력국이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공간 데이터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QGIS에서 열람해서 쓰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데이터 열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열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GIS 레이어의 기본 개념을 이제 하나 익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이렇게 쌓으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이것을 우리가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레이어 패널에서는 호출한 순서대로 레이어를 이렇게 쌓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샌드위치 쌓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쌓아놓는데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그 빵이 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양상추나 토마토를 가리게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봤을 때 위에 있는 빵만 보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토마토나 이런 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GIS 레이어의 개념은 위에 있는 상위 레이어가 아래쪽의 레이어를 가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퀴즈 0, 1, 2 이렇게 여셨는데 2라는 레이어, 그러니까 세부 레벨의 행정구역이 아래쪽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동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를 이렇게 1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직접 한번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래그해서 드랍 해가지고 내가 레이어의 순서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GIS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 순서를 조정하실 수가 있다. 이게 GIS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느낌이 오시니까 체크박스를 체크 해제하면은 해당 레이어가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레이어 순서를 조정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안 보고 싶은 레이어를 체크박스에서 안 보이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PT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지도를 이제 예쁘게 제작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도는 아까 제가 아까 빵 터졌는데 아까 그 누구셨죠? 지리교육과 전공했는데 나는 GIS를 다루지 못해서 들어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되게 공감이 간 게 제가 GIS 공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길치예요. 길을 제가 GIS를 하는 이유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 생각보다 사람 심리 잘 모르고 수학 전공한 사람이 생각보다 이렇게 계산 잘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게 GIS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여담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길치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어쨌든 GIS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보통 지리학이나 뭔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쪽 전공하면 GIS 잘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GIS 지도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트적인 심미적 성향이 좋으면 이게 좋아요. 이게 지도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아트적 성향, 아티스트적 성향 그런 게 있으면 지도를 되게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뭐 내가 못하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지도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어쨌든 우리가 해볼 것들은 뭐냐면은 지도를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심볼이나 라벨을 조금 이렇게 표출해보는 그런 두 가지의 실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 이 지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레이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를 내가 뭘 해볼 거냐? 이 지금 핑크색. 이게 랜덤 컬러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적용하고 있는 색상과 여러분들이 적용되어 있는 색상이 다를 거예요. 자, 내가 요 안에 있는 색상도 조금 바꿔보고 이 바탕화면에 이 외곽에 있는 선 두께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여기 0이라고 있는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단축 메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어가 나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단축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바로가기가 있는데 여기 이 속성 창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도를 예쁘게 만드는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릴 기능은 심볼과 라벨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과 라벨을 다루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심볼은 음, 색상이나 선 두께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볼 들어가시면 이렇게 채우기가 있고 단순 채우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단순 채우기를 클릭을 하시면 또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채우기 상위에서는 이렇게 템플릿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템플릿을 클릭하고 적용하면 바로 그 템플릿이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볼까? 그 다음에 단순 채우기로 가시면 좀 더 세부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다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색상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셨을 때 나오는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요 색상을 클릭하셨을 때는 색감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다양하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클릭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단축 메뉴 같은 것들이 나와서 또 다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색상을 여기서 내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QGIS에서 GIS의 심볼을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두께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 두께는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색상이라고 해가지고 획 색상 지정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색상 지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너비라는 게 있어요. 현재 이제 0.26mm로 선 두께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걸 1로 바꾸시면은 1mm로 이렇게 선 두께가 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여기서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심볼을 내가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 두께도 바꿨고 색상도 바꿨고 이렇게 지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해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막 그랬죠. GIS 할 때 심미적인 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 색상 감각이 약간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막 안전과 관련된 지도를 그린다. 안전은 뭐 되게 중요하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지도 만드시는 분들 있어요. 막 그러면 이머전시 막 이런 감각이 약간 필요해. 이 색상에 대한 감각이. 그래서 내가 농업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녹색 계열로 이렇게 가고 약간 뭐 이렇게 방제 이런 쪽이면은 좀 더 이렇게 옐로우 컬러라든지 막 이런 감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생각보다 내가 감각이 있는지 자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라벨을 표출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표출은 제가 요거 1번 행정구역, 좀 더 세분화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에 체크박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클릭하니까 어떻죠? 이제 얘가 위에서 덮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0번 레이어를 덮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이제 행정구역을 조금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요 색상은 건들지 않고 요 각각의 행정구역에 어떤 행정구역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라벨로 한번 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행정구역의 라벨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서 레이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속성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속성 테이블. 근데 잘 찾아보시면 찾으셨나요? 여기 가운데쯤에 속성 테이블 열기라고 있어요. 속성 테이블 열기.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죠? 자, 요게 이제 속성 테이블 열기라고 하는 창이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 매일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속성 테이블 열기 하면은 이런 속성 테이블 열기라는 창이 이렇게 있고요. 요게 지금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필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번부터 이렇게 쭉 가 있는 것들이 각각의 이제 그 도형에 대한 도형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속성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미니칸 리퍼블릭이고 네임 언더바 1을 보니까 네임 언더바 1이라는 필드에 이제 각각의 행정구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게 뭐 프로빈스인지 디스트릭트인지 뭐 이런 거 구분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조금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은 네임 언더바 1 필드에 지금 이렇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라벨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임 언더바 1의 이 텍스트를 라벨로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임 언더바 1 필드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구나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해당 레이어의 속성 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창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 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모든 소프트웨어는 많이 쓰는 기능은 편의성을 주도록 단축키나 뭔가 다른 액션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성 창은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속성 창이 실행이 됩니다. 벌써 편해졌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속성 클릭 안 하셔도 되고요.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속성창이 바로 실행이 된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죠? 자, 우리는 라벨을 적용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이 심볼 밑에 라벨이라고 있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현재 라벨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라벨 없음을 클릭해서 단일 라벨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단일 라벨.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단일 라벨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단일 라벨로 바꿨으면은 여기 아래쪽에 값이라는 이제 콤보 박스가 있고 요걸 클릭하시면 이제 다양한 방금 보셨던 속성 테이블에 들어있는 각각의 필드들을 여기서 이렇게 목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벨로 표출하고 싶은 필드를 여기서 지정해서 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임 언더바 1을 놓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은 라벨이 이렇게 바로 표출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벨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게 요 라벨의 기능이에요. 자, 근데 제가 기능을 이제 좀 더 이제 부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행정구역이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 진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미적으로 잘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부터 렌더링까지 이렇게 또 세부 메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다루실 수 있으면 지도를 훨씬 더 예쁘게 가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텍스트에 있는 옵션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글꼴이나 스타일을 좀 바꿔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타일은 글씨 크기의 굵기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뭐 레귤러를 볼드로 바꾸면 좀 더 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은 레이블이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면 여기서 크기도 12포인트나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좀 더 잘 보이게 가독성 있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스타일을 볼드로 한번 바꿔봤고요. 이렇게 좀 더 잘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색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구역 이 폰트와 이 지도의 그 색상이 대비가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은 또 지도에서 텍스트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버퍼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버퍼를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 버퍼 그릭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텍스트 주변에 여기 정의되어 있는 만큼 여기 흰색 색상으로 1mm만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색상을 줘가지고 요걸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지도에
라벨이 좀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내가 쉽게 지도를 이제 라벨 설정하고 색상 지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심볼과 라벨을 조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색상, 라벨, 스타일 이런 것들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번 레이어를 가지고 색상 지정을 심볼 설정하는 걸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라벨을 설정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심볼과 라벨을 설정하는 부분을 첫 시간에 한번 다뤄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데이터를 받으셨을 때 QGIS에서 열어보고 내가 원하는 색상,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내가 원하는 객체 하나를 딱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파일로, 새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와 있지만, 내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내 특정 사업지가 이 전체 지역이 아니고 일부 행정구역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만 이렇게 딱 떨궈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다른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셔야 돼서 제가 실습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레이어 중에서 내가 데이터를 선택해서 저장할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행정구역 1번 행정구역을 다루고 있고 이 1번 행정구역에 이렇게 선택된 상태를 한번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이 화면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버튼을 가지고 우리가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풀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은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축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체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도 영역에 맞게 알아서 얘가 사이즈 조정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휠 마우스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줌인을 조정할 수가 있고 줌아웃 조정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전체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영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실습에 저는 디스트릭트 나시오날이라는 지역을 선택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지역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뭘 할 거냐면은 이 전체 지역 중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산토도밍고 쪽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 디스트리또 나시오날이라는 지역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다른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디스트리또 나시오날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못 찾으셔도 상관없고 다른 지역 그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파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재하고 똑같이 하려면은 여기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 전체 지도에서 여기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들어가 보시면 디스트리또 나시오날이 있고요. 자, 요걸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요런 아이콘의 버튼이 있어요. 영역 또는 단일 클릭으로 피처 선택. 선택을 할 때는 보통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지도 전체 여기 QGIS 인터페이스에서 노란색 포스트잇 같이 생긴 요 단일 영역 또는 단일 클릭으로 피처 선택 이 아이콘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되셨죠?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영역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도를. 만약에 두 개 이상 선택하고 싶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다중 선택이 되고요. 한 번 클릭하면 선택, 한 번 클릭하면 선택 해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전체 선택을 그냥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선택하는 버튼 옆에 가시면은 모든 레이어에서 피처 선택 해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해제하시고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선택했다가 해제했다가 선택했다가 해제했다가 요거 아주 GIS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했다가 해제했다가 되셨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 선택했다가 해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디스트리토 나시오나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자, 저 객체 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선택한 객체를 디스트리토 나시오날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을 해볼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실습을 해주셔야 돼요. 2장 실습에서 이 파일을 이어서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선택한 객체만 새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1번 이 행정구역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단축 메뉴 중에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너 나가. 이제 새 파일로 나가.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내보내기에 보시면 뭘 것 같아요? 네 가지의 선택 메뉴가 있는데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피처는 객체하고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객체를 하나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내보내기에서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인터페이스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벡터 레이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새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글 문서도 한글에서 새 파일 저장할 때 이름 지정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이름과 레이어 이름이라는 두 가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파일 이름은 경로와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유병혁 이렇게 지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탐색 버튼 이렇게 있어요. 탐색 버튼. 여러분들 여담인데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의하잖아요. 다 여기서 막 이렇게 입력하고 있어요. 막 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때가 제가 태어나서 강의할 때 중에 제일 힘들어요. 막. 온갖 창의적인 행동을 다 합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변칙적인 행동은 덜 하시는 편일 거예요. 자, 파일이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탐색 버튼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경로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시고 저는 지오데이터 폴더에 그대로 저장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건데 저는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해줄 거냐면은 요 알아볼 수 있게 디스트리또 나시오날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저는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 이거를 막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지정하지 않는 거를 습관화하기를 조금 권해드려요. 뭐 행정구역 막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걸 가급적이면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고 다른 글자는 한 글자가 1바이트인데 영어는 예를 들면 A가 1바이트고 국은 2바이트거든요. 여기서 조금 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러시아의 키릴 문자나 대한민국의 이제 한글 이런 이제 글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이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한 글자가 2바이트인 한글을 읽다가 뭔가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든 분석가든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은 보통 영문을 사용하고 그 영문에 대해서 1바이트로 한 글자씩 읽어드리는 이런 파일 명령을 하는 게 약간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걸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공백 만들지 않기.
공백도 왜 권하지 않느냐? 공백을 썼을 때 이것과 이것을 두 가지 경로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지오데이터 폴더에 밑에 디스트리토 파일을 저장하거나 나시오널 파일을 저장하는 걸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백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바로 보통 붙여주죠. 자, 요 정도로 안내 드릴게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자, 저는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들어간 다음에 파일 이름 오른쪽에 있는 탐색 버튼을 누르고 파일 이름에다가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일 형식이 지오 패키지라는 걸로 돼 있는데 지오 패키지가 무슨 포맷인지 제가 2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QGIS가 다루는 이 데이터의 기본 포맷입니다. 기본 권장 포맷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건드리지 않고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누를 겁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파일이 이제 그 특정 폴더에 이제 내가 지정한 이름 뒤에 확장자까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잘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 원하는 이름으로 확장자가 붙어서 이렇게 지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레이어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건데 저는 레이어 이름도 똑같이 디스트리또 언더바 나시오날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뭐고 레이어 이름은 뭔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GADM41 언더바 DOM.gpkg라는 파일을 읽었고 그 파일 안에는 0, 1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레이어가 3개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또 나시오날.gpkg라는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디스트리또 언더바 나시오날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과 레이어 이름이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좌표계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4장으로 따로 뺐고요. 어, 좌표계가 GIS에서 가장 어려운 허들이에요. 이게 넘기가 어려운 허들이어가지고 제가 4장으로 따로 빼서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되는 결과는 뭐죠? 기대되는 결과는 파일이 하나 새로 만들어질 거고 디스트리토 나시오날 행정구역만 별도 파일로 만들어지면 우린 성공한 거예요. 의도대로. 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하나 눌렀더니 자, 어떻죠? 우리가 의도한 대로 파일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파일은 이제 필요가 없죠. 자, 필요 없는 파일은 내가 레이어 패널에서 삭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필요 없는 파일은 이렇게 필요 없는 파일은 내가 레이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여기서 레이어 제거라는 아주 잔인한 표현이 있어요. 레이어 제거. 그래서 요걸 이렇게 탁 클릭해 주시면은 진짜 지울 거예요? 이러고 한번 물어봅니다. 너 진짜 지울 거야, 이거? 이거 돌이킬 수 없어? 지울 거야?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워닝이 뜨죠. 지울 거야? 지울 거야.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 레이어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이제 제거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0과 1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제 지울 건데 이것도 선택하고 Shift 키나 컨트롤 키 누르면 다중 선택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다중 선택이 가능한데 이렇게 다중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 자주 쓰는 건 여기 지금 단축키에도 단축 버튼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탁 클릭하시면 또 물어봐요. 진짜 지울 거야? 돌이킬 수 없어. 요건 한 번 지우시면 진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짜 지울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나 지울 거야. 사라져 줘. You are fired. 이렇게 하시면 이게 딱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남겨졌고 이 상태에서 위쪽에 이제 전체 보기 버튼을 하나만 이렇게 탁 클릭하시면은 요 데이터 하나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가지의 기술을 GIS에서 좀 기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지도를 빠른 속도로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볼 탭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상은 됐고 두께는 한 1 정도 선택하고 라벨은 단일 라벨로 간 다음에 네임 원을 라벨로 표출을 하고 버퍼 그리고 자 두께만 조금 조정을 해보자. 자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는 이제 그 GIS 데이터를 다룰 때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개념을 짚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GIS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고요. GIS 소프트웨어를 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델 데이터들은 지리 데이터 모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리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얼 월드라고 되어 있는 이 실세계를 어떻게든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크게 취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기는 해요. 근데 뭐 핵심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벡터 데이터와 라스터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실세계에서 보시면 이렇게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거길 지나가는 자동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벡터 데이터는 어떤 식에 유리하냐 하면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유리합니다.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그래서 객체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벡터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점선면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벡터 데이터예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점과 배지어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벡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전공자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데이터 모델은 뭐냐 하면은 사진을 찍거나 위성 영상이나 드론 같은 것들로 이 지역을 픽셀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데이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2장은 벡터 데이터, 3장은 레스터 데이터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자, 실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도 세구도 있고요. 뭐 호수 하나 있고 그 호수를 따르는 뭐 이렇게 하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벡터 데이터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나무의 위치를 위도 경도로에서 x, y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하천의 유선 같은 경우에는 그 x, y의 점들에 연결된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호수는 이 점들이 뭔가 패합된 도형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벡터 데이터 모델의 가정은 지표면이 이렇게 나무나 강이나 호수와 같은 개별적인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객체는 점, 선, 면, 포인트, 라인, 폴리곤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x, y의 다수의 이제 그 데이터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도형 정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도형 정보로 이렇게 실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벡터 데이터고요. 각각의 점선면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앞서 행정구역이라는 도형의 각각 안에 행정구역의 이름이나 그것을 구분하는 필드 값들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속성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에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데이터는 점선면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점선면은 도형 정보라고 하고 그 도형 정보의 각각에는 속성 정보로 추가적인 디스크립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까 그 태훈님이 보여주신 그 펠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치 정보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도형 정보가 되겠고 그걸 클릭했을 때 나의 근무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속성 정보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협력국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해당 데이터들을 뭔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요거는 되게 많은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뭐 UN이나 OECD나 월드뱅크나 이런 데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적인 데이터 포털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가장 내가 한 번에 이제 해당 협력국의 개발도상국의 정보를 딱 받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지도 중에 하나가 오픈스트리트맵이라고 하는 지도예요. 근데 이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지도는 그 QGIS가 자원봉사 개발자들에 의해서 유지 관리가 되듯이 이 오픈스트리트맵도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위키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언어 설정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그 체류하고 계신 국가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도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도 이 지도에 점을 찍으실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컨트리뷰터가 돼서 지도를 갱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이제 오픈스트리트맵이라고 하는 이 지도고요. 얘도 200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얘도 좀 나이가 있어요. 이제 21살 정도 됐네요. 이제 200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방형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 데이터를 국가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좋은 웹사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오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그 무료 다운로드 서버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현행화된 국가별 지도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여기 지오 패브릭의 무료 다운로드 서버의 URL을 같이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오픈스트리트맵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우스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센트럴 아메리카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세부적인 국가가 이렇게 나와요. 세부적인 국가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국가의 여기 오른쪽 버튼 보시면은 이제 osm.pdf라는 게 있고 shp.gip라는 게 있는데 GB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로 해서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없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제공해드린 그 여기 그 실습 폴더 이제 압축해제 한 거 보시면은 제가 헤이리 앤 도미니칸 리퍼블릭 레이티스트 free.shp.zip 이라는 파일을 제공해 드린 게 도미니카 공화국 지역의 오픈스트리트맵 파일을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파일을 이제 압축해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압축해제 하시면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압축해제 해보고 파일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막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막 되게 GIS 하기 싫어져요. 막 이렇게 파일이 엄청 많아요. 막 엄청 많고 또 일반 그 저기 포맷과는 다르게 이게 포맷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쉐입 파일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시면 같은 이름으로 파일이 5개나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그 지오 패키지와 SHP가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리우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네, 그 저기 요 파일은 왜 이건 지금 5개고 앞서 그 행정구역은 왜 1개인지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QGIS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압축해제한 그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 지오데이터 실습 폴더에 보시면은 현재 내가 zip 파일이 있고요. 그 zip 파일을 압축해제한 폴더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QGIS에서 이 2개가 다 보여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QGIS는요. zip 파일 안에 들어있는 공간 정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G 파일 안에 들어있는 공간 정보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이름인데 이거는 폴더고 요거는 지금 G 파일이죠. 뒤에 확장자 G이 붙어 있죠. 근데 이걸 더블 클릭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쉐입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파일이.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압축 해제를 하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열어볼 거라서 그 해당 폴더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요 안에 이제 파일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폴더를 이렇게 열어도 파일이 이렇게 있고 압축 해제한 폴더를 열어도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zip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파일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zip 파일을 굳이 압축 해제 안 하고 zip 파일에 있는 거 그냥 읽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zip 파일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열리기는 하는데
G 파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G 파일을 압축 해제 해주시고 파일을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풀고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파일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이렇게 파일을 열었을 때 한 개의 이름으로 다수의 확장자로 된 파일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QGIS에서 탐색기 패널로 열었을 때는 SHP라고 하는 하나의 확장자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간결하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QGIS에서는 이렇게 그 다수의 확장자로 되어 있는 쉐이프 파일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게 하나의 파일로 보여주는 이런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QGIS에서 쉐이프 파일을 다룰 때는 이렇게 간결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 5개의 파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안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파일이 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쉐입 파일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포맷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도 쉐입 파일을 잘 쓰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수십 년 된 포맷이고요. 이 쉐입 파일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일반 한글이면은 HWPX, 파워포인트면 PPTX 이렇게 한 개의 포맷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5개 이상의 포맷으로 된 파일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P, SHX, DBF, PRJ, CPG라는 포맷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5개가 같이 모여 있어야지 파일이 정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파일은 SHP라고 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SHP를 쉐입 파일이라고 보통 부르시고 합니다. 하지만 이 5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늘 이걸 유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거듭 말씀드리냐면은 GIS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보통 하시는 실수가 쉐입 파일 지금 행정구역 작업하시던 거 있죠? 쉐입 파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SHP 파일 하나만 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요거 5개가 하나의 세트다 라는 부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상 GIS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 5개의 파일을 제가 이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은 우리가 GIS에서 벡터 데이터는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쉐입 파일도 도형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포맷이 있고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포맷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SHP는 도형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고요. DBF는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HX는 이 쉐이프 파일 도형 정보에 대한 인덱스, 위치 정보를 그러니까 그 색인이죠. 색인. 사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ABCD 색인으로 찾잖아요. 그 색인을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HP, SHX, DBF는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 포맷이에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그 데이터는 불량한 파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개가 없으면은 그 데이터를 제공받은 쪽에 명확히 요청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 불량이니까 다시 달라고. 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파일이 PRJ하고 CPG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텍스트에서 열립니다. 텍스트 에디터에서 여실 수가 있는데 PRJ는 좌표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G는 인코딩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좌표계는 뭐냐면은 이 공간 정보가 표출이 되는데 기준이 되는 정보를 이 좌표계 이 PRJ 파일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G는 코드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인코딩 있죠. EUCKR, UTF-8 이것과 같은 이 데이터가 표출이 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텍스트를 표출할 거지의 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좌표계 아이디는 이 도형 정보의 기준이 되고 이 인코딩 아이디는 이 속성 정보의 기준이 되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5개의 파일이 다 있어야지 정상적인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파일을 한번 열어볼 건데, 점선면 데이터를 이제 추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선면 데이터를 열어볼 건데, 첫 번째는 요 이름으로 된 파일을 열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 세 번째는 요걸 열어볼 겁니다. 제가 1장에서 여러분들 파일 여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 안 드릴게요. 요 세 개의 파일을 현재 QGIS에서 레이어 추가해 보세요. 직접 추가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세 개의 레이어의 이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열어 보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한번 추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하시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POIS라고 적혀 있는 파일을 열어보실 건데, 그거는 저희가 GIS에서 보통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관심 있는 지역을 포인트로 표현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병원 위치, 학교 위치, 뭐 이런 것들 표현한 데이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로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도로망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빌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되겠어요. 직접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른 레이어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일 나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다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네. 공부하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다뤄보세요. 막. 네. 자, 그럼 저도 막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POI 파일 이렇게 열어봐야 되겠죠. POI. 자, POI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되는데, 자, 여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POI인데 어떤 거는 언더바 A가 없고 어떤 거는 있고 그렇죠. 요 두 개가. 요 차이가 뭐냐면 A는 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A가 에어리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POI가 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를 이렇게 도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면과 점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을 열 거기 때문에 그냥 A가 없는 걸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죠. 자,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로 도로 열어보겠습니다. 아, 도로. 예. 엄청 많네, 이 도로가. 예. 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도로가 너무 많아. 보통 도로만 봐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도로만 봐도 어디가 개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어디가 도시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대상지는 도로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안내 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협력국 지역에 도로도 한번 직접 기어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오픈스트리트맵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오픈스트리트맵 컨트리뷰터 되시는 거예요. 이게 오픈소스의 아주 엄청난 중독성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까지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자, 이렇게 다 열 수가 있죠. 예. 왼쪽이 IT, 오른쪽이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쪽 지역인데, 사업대상지 쪽은 이렇지 않죠. 네, 이렇게 명과 도로와 이렇게 점이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열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게 뭐죠? 이게 도형 정보예요, 이게. 지오메트리. 여기 이제 도형 정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성 정보. 이게 속성 정보죠. 이게 도형 정보, 이게 속성 정보. 자, 도형 정보는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했었죠? 여기 포스트잇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었죠.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할 때는 이렇게 포스트잇 해제 버튼 눌러서 했었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도형과 속성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클릭을 했을 때 이 도형이 뭘 의미하는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화면에 이제 그 툴바에 보시면은 여기 뭐 안내센터 가면은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 버튼이 있죠. 요거 I 버튼 찾으셨나요? 여기 I 버튼. 인포메이션, 객체 식별하는 버튼 있거든요. I 버튼, 인포메이션의 I 찾으셨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여기 내가 원하는 그 건물 있죠?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식별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 여기 이게 플라자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요건 정보 없고 큰 거 한번 클릭해 볼까? 아 요거 저기 브라보 마트네요. 브라보 마트 제가 아주 자주 가는 브라보 마트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속성 정보는 이제 그 제가 안내 드렸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네,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네. 아니 탐색기를 위로 올려야 돼요. 네. 이런 거 바꾸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속성 정보는 제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열기 들어갔었는데 이 데이터는 현재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속성 테이블 열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약간 버벅거릴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장에서 지오 패키지라고 하는 포맷을 한번 열어보셨고, 2장에서 쉐이프 파일이라는 포맷을 한번 열어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포맷을 다 다뤄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포맷이 더 뭔가 더 나은 포맷일 것 같으세요? 느낌적으로? 어떤 게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느낌적으로. 쉐이프 파일과 지오 패키지 중에. 물론 이 PT에 이미 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쉐이프 파일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포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쉐이프 파일 머스트 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별도의 홈페이지도 있어요. 이거 더 이상 쓰지 말자. 라는 포맷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쉐이프 파일과 지오 패키지를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쉐이프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뭔가 공간 정보를 다룰 때 그 다섯 개의 포맷을 전부 다 세팅해 놔야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포맷입니다. 근데 지오 패키지는요, 단일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돼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놀면 되죠. 요것만 놓고 봐도 쉐이프 파일이 조금 밀리죠. 자, 벌써 1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쉐이프 파일은 벡터 데이터만 지원을 합니다. 점선 면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GIS 데이터는 레스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쉐이프 파일은 레스터 데이터 저장을 못해요. 반면에 지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데이터 파일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속성 데이터, 즉 일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까지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쉐이프 파일은 혼합 지오메트리 저장이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관심 지역과 도로와 건물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가 없고 한 개의 점선면 중에 하나만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오 패키지는 하나의 파일 안에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오픈 스트리트 맵을 한 개의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PKG라는 하나의 포맷에 다수의 레이어를 다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포맷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쉐입 파일은 문자 인코딩이 불명확하다는 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쉐입 파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CPG라고 하는 이제 포맷의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면은 UTF-8이라고 하는 이 문자 인코딩 방식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QGIS가 데이터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CPG 파일을 삭제해 버리면 데이터가 열리긴 열리는데 이 데이터의 속성 정보가 UTF-8로 되어 있는지 QGIS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글자가 깨져요. 글자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오 패키지 포맷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TF-8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글자 깨짐을 경험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지오 패키지가 훨씬 나은 포맷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끝으로 쉐이프 파일은 최대 2기가 혹은 일부 도구를 사용해서
4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하지만 지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로컬 포맷으로 옮겨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테라바이트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포맷은 지오 패키지고 QGIS에서도 지오 패키지를 기본 포맷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데이터들이 쉐이프 파일 포맷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제공이 되었고, 저도 과거에 이제 IUCN이나 UN에서 GIS 하는 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 아크GIS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GIS 전문가라기보다는 국제개발 협력이나 다른 업무를 메인으로 하시고 공간 데이터 다루는 도구를 옵션으로 쓰시기 때문에 보통 쉐이프 파일 고전적으로 쓰시던 걸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데이터는 지오 패키지보다 쉐이프 파일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이번 실습에서 다루는 것은 쉐이프 파일이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형 정보 작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수의 데이터를 다루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정보 작업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형 정보 작업에서 뭘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의 레이어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레이어를 하나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장에서 실습을 했던 디스트리토 나시오날의 GPKG를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것도 이제 배우셨죠. 내가 필요 없는 레이어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레이어 제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도로망을 올려놓고 내가 실습하고 있는 폴더에서 앞서 추출한 디스트리토 나시오날 레이어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 올렸고 레이어의 순서를 조금 변경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고 이제 도도망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직 2시간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QGIS를 배운 지가.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협력국의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 받아서 데이터 올려보고 이런 분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한번 올렸어요. 디스트리토 나시오날 행정구역을 올렸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의 프로젝트 사이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디스트리토 나시오날이 나의 프로젝트 사이트예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 미스터 유, 우리 디스트리토 나시오날 프로젝트 에어리어 내에 있는 도로망만 네가 GIS 할 수 있으니까 뽑아서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 그럼 그 도로망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서 뭐 약국이나 이런 병원의 위치를 보고 이 지역의 보건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말이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도로망을 먼저 이렇게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남은 10분 동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일반 검색과 다르게 GIS 데이터는 공간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기 이 디스트리토 나시오날의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이 행정구역 내에 속하는 도로망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벡터의 리서치 툴스의 위치로 선택이라고 하는 기능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실행시키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조작을 하면은 도로망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PTA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벡터의 리서치 툴스의 위치로 선택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리서치 툴스의 위치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리서치 툴스의 위치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뭐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위치로 선택이 있고 거리 안에서 선택이 있고. 자, 위치로 선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창이 하나 실행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뭐 문제 없으시죠? 자,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GIS에서. 그래서 내가
두 개 이상의 그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디 홍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홍수가 난 지역의 경계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홍수 발생 지역에 건물 레이어 올려서 피해받은 건물은 몇 채나 되는지, 그 건물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의 학교나 뭐 약국이나 뭐 병원이나 혹은 소방서나 이런 것들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통계로 산출할 수가 있어요. 건물의 도로 길이도 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워풀하게 QGIS에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시면 되겠냐? 세 가지만 여기서 옵션을 고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음 위치에서 피처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잘 이게 국어예요. 국어. 국어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위치에서 피처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신이 선택할, 그러니까 피처를 선택할 레이어를 골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스트리토 나시오날과 도도망이 있는데 나는 이 디스트리토 나시오날 안에 속하는 도도망을 선택을 할 거니까 그 도도망 데이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피처를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에 해당하냐 하면은 이렇게 디스트리토 나시오날이라는 행정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내가 피처를 선택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위쪽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아래쪽은 비교할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도망을 선택할 거니까 도도망 지정하고, 아래쪽은 행정구역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 교차부터 공간 교차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그 행정구역 안에 쏙 들어가는 도도망만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within이라고 되어 있는 내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중 체크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다중 체크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부 선택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이 디스트리토 나시오날 안에만 쏙 들어가는 이제 도도망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기능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미스터 유 도도망 뽑아줘. 그러면 노 프라블럼 해가지고 딱 처리해가지고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다음에 제가 1장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습니다. 데이터 선택했죠? 그러니까 해당 도도망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내보내기에서 뭐 선택해요?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뭡니까? 디스트리토 나시오날에 언더바 찍고 로드 데이터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디스트리토 나시오날의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어 선택해서 이거 1장에서 배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 우와, 레이어가 이제 선택이 됐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와,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거야. 딱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GIS 다룰 때 어마어마한 이제 개인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딱 있다. 뭐 유엔에서 나한테 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줬어요. 그러면은 막 그 나한테 데이터 준 스미스한테 스미스, 너 전체 데이터 보냈네? 내가 디스트리토 나시오날 잘라서 알아서 쓸게. 너도 필요하면 내가 보내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기능을 배웠으니까 GIS라는 게 뭐 이렇게 알고 보면은 이제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쁘게 뽑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뽑는 부분을 제가 안내 드렸고요. 피처 선택한 거 해제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렸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도로망에 지금 여기만 선택이 돼 있는데 요거 해제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포스트잇 두 개 있는 요 버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공간 정보 위치로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8시 56분인데 제가 요거까지만 조금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도형 정보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값으로 피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방금 전에는 이 공간 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건물 레이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건물 레이어. 자, 오픈 스테이트 맵에서 자, 건물 레이어.
지금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지금 환경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국가에 이제 환경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관련해서 내가 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니스테리오 데 투리스모 이 메디오 암비엔테가 이제 그 관광 및 환경부인데 요거를 내가 환경부의 건물만 딱 확인하고 싶어요. 전체 있는 건물 중에서 이 얼마나 짜릿합니까? 전체 건물이 딱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물만 딱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요것도 되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요 버튼을 찾으세요. 현재 인터페이스에서 값으로 피처 선택이라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 버튼을 찾으세요. 자, 우리가 객체 선택할 때 썼던 버튼 오른쪽에 있습니다. 값으로 객체 선택하는. 자, 요 버튼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따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요 버튼일 거예요. 요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버튼이 나와요. 건물 레이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요걸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런 창이 뜨실 겁니다. 이렇게 뜨셨나요, 지금? 네, 이렇게 뜨셨으면은 자,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 건물 레이어는 현재 5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필드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 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하듯이.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체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내가 그냥 검색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나는 환경부를 검색할 거야. 그러면 환경부가 이제 환경부니까 이제 정부니까 미니스테리오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게 어느 필드인가 보니까 네임 필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네임 필드에 가서 미니스테리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그리고 한 칸 이렇게 떼면은 아 스펠링 틀렸나 보다. 미니스테리오 네. 미니 미니스테 아 아이가 빠졌네. 아 네, 미니스테리오 이게 원래 자동 완성이 떠야 되거든요. 아 요렇게 뜨네. 예. 이렇게 돼서 이걸 이제 내가 철자를 치면은요. 해당 그 필드에서 그 해당 내가 입력한 단어로 시작하는 값들을 이렇게 자동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니 스테리오만 딱 쳐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더 치지 않아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였지? 아, 뚜리스모. T. T 치면은 이렇게 목록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 검색처럼 자동 완성 검색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좋죠. 예를 들면 뭐 스미스면은 SMI 치면은 스미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다 치지 않아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피처 선택이라고 있어요. 피처 선택 버튼을 이렇게 딸깍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피처 선택을 해서 방금 전에 한 개의 일치하는 피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파란색 메시지가 하나 나왔다가 사라질 겁니다. 이러면은 환경부 건물을 내가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냐? 자, 건물이 선택이 됐대요. 근데 그 지도화면이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누르면 되냐면은 피처도 확대 축소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피처 선택 왼쪽에. 그래서 요거를 피처도 확대 축소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게 지금 데이터가 커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자, 하면은 이렇게 환경부 건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잘 되셨나요? 네.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지금 건물 이름 가지고 객체를 딱 찾아낸 거예요. 딱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즐거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 GIS가요, 여러분들 조금 다룰 줄 알면은, 사람이 되게 스마트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도는 굉장히 비주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창에서 여기 피처 플래시라는 기능이 있죠. 요거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피처 플래시라는 기능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거 아주 이런 것들이 되게 GIS 다루면서 되게 깨알 되게 그렇거든요. 이런 걸 되게 여러분들 그 뭐랄까 이렇게 GIS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탁 하면서 되게 나이스하게 보여주면 좋아. 환경부 한번 볼까? 제가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그러면서 피처 플래시 한번 눌러주고.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코딩을 안 하고 웹사이트 만드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2D나 3D로 여러분들 웹사이트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안내 드릴 건데 뭐 우리는 이제 뭐 한국 사람 보통 해외 나가면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근데 GIS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IS는 절대 빨리빨리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개념적인 걸 조금씩 하나하나 알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두르지 않고 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